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류가 치른 전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돈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는 게 큰 공통점인데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러일 전쟁도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러일 전쟁을 좀 들여다볼 건데요.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모르기도 하고 있는 역사적 장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에서 가장 많은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업종 하면 바로 치킨이죠. 그만큼 치킨이라는 메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치킨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또 하나의 문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들여다볼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치킨에 관한 분석서, 대한민국 치킨전이란 책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였던 전쟁, 러일 전쟁에서 결국은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확실하게 일본에만 속하는 나라, 일제 강점기를 맞게 되지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 이 러일 전쟁의 역사적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굉장히 재밌긴 재밌어요. 저도 재밌고 많은 분들이 참 재밌다. 재미있어야 돼요. 그 퓰리처가 이런 말 했죠. 재미없는 언론은 죄악이다. 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어쨌든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데 듣고 네. 나면 아, 재밌다. 그런데 왜 이걸 듣게 됐지? 뭐 이런 뒤늦게 오늘도 러일 전쟁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이걸 듣게 되는 일단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일 전쟁 1905년도에 그 포츠머스 회담에서 이제 딱딱 우리 러시아가 졌다라고 이제 백기투항을 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포츠머스 회담 끝난 다음에 몇 달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 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도 있고 러일 전쟁 자체가 뭐 정치적인 의미, 뭐 일본의 조선 침략 대한제국이지만 침략의 목표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이게요. 러일 전쟁이 대부분의 그 전쟁은 돈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네. 십자군은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예. 1차부터 8차 원정까지. 1차 원정 빼고 나머지 7차 원정은 다 돈 때문에 시작한 전쟁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을 받으러 아니면 돈 받으러, 땅 차지하러. 그냥 땅 차지하러. 저쪽 가서 돈 벌자 이런 거기서 가서 땅 먹자. 거기 왕국 차지하자. 거기 시장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예, 일종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그렇죠. 러일 전쟁도 터진 계기가 뒤져보면은 결국엔 돈 때문이었다. 그렇군요. 일단 러일 전쟁이 1904년도에 이제 발발하는데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894년에 청일 전쟁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청일 전쟁 다음에 러일 전쟁이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둘 다 예. 저거들 땅에서는 안 싸웠어요. 청일 전쟁은 네. 거의 100% 우리 조선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고 러일 전쟁도 대부분 다 그 요동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일 전쟁에서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난 다음에 이제 진 사람은 갚아야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중국 청나라의 그 실권자가 이홍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오라고 해요, 일본으로. 진 사람 오라고 우리 쪽으로. 그럼 보통 수도인 도쿄로 불러야 되는데 예. 시모노세키로 불러요. 시모노세키가 이토 히로부미 집이 있던 데거든요. 예. 그러면 시모노세키로 부른 다음에도 뭐 정부 관청 이런 데서 뭐 강화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한 식당으로 불러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그 보고집 슌판로라고. 이 홍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도쿄도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 고향에 갔는데 관공서도 아니라 식당에 가서 이모 여기 좀 한 상 더 차려주십시오. 손님 더우니까. 식당에서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무엇을 일본에게 토해내냐면은 첫 번째 타이완을 그때 넘기죠. 그래서 타이완은 그때 1894년 이후에 일본 식민지가 되거든요. 예. 굉장히 그 일본 식민지 역사가 길죠. 그리고
요동반도를 청나라가 일본으로 넘긴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예. 당연히 조선은 뭐 이제 일본의 영향권을 인정하겠다라고 예. 넘기고 다 끝났어요. 이렇게 시모노세키 조약이.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던 나라가 있었거든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네. 당시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요동 만주를 지나야지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 저쪽 연해주 예, 쪽으로 예.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를 해버리면 우리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일단 러시아가 일본에게 얘기를 해요. 일본 요동반도는 그냥 중국에게 돌려주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뭔 소리야? 우리도 지금 피 흘리고 싸우고 전쟁에서 얻은 땅인데 조용히 해. 그랬더니 물론 일본말로 했겠죠. 예. 이제 러시아에서 그래? 세게 나오는데 야 옆에 친구들 모여라.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붙어요. 세 나라가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거든요. 연합군이 돼서. 네. 예. 내놔 요동반도 토해내 중국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긴 전쟁이었지만 그 청일전쟁이 예. 방금 갓 전쟁 끝난 상태에서 러시아라는 그 서구 열강과 싸우기도 한 나라도 벅찬데 네. 독일과 프랑스 세 나라와 동시에 싸우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더럽다. 가져가라 다시 요동반도 토해냅니다. 아하. 청나라 너 가져가라고. 이게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삼국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네. 세 나라가 간섭을 해가지고 요동반도를 돌려줬다. 이게 어마무시한 결과를 또 초래를 하는데 일단은 뭐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 공짜가 없죠. 러시아는 청나라 우리가 압력 넣어가지고 요동반도 다시 받았는데 뭐 우리 없나? 뭘 원하시는데요, 러시아님? 요동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는 철도 부설권 우리한테 줘. 어이구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확보를 해요. 네. 옆에 있던 프랑스가 위위 이다 도시 이다 시골 우리는 뭐 없어? 있지요. 뭐 저 밑에 홍콩 옆에 보면 광저우라는 도시 있잖아요. 네. 광저우를 프랑스가 그때부터 가져갑니다. 아. 남아있던 독일 이힐리베디히 아우토반 우리는 뭐 없나? 뭘 원하시는데요? 우리도 부동항을 원하는데 뭐 남는 땅 없수? 이거 어떻습니까? 예. 여기? 좋아요. 뭐 날씨도 좋은 것 같으니까. 네. 가져간 곳이 산동반도의 칭다오 지역입니다. 독일이. 그래서 독일이 칭다오 지역을 이제 그 조차를 한 이후에 자기들도 이제 먹을 맥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거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죠. 그냥요. 예. I am happy. 그래가지고 칭다오에 독일인들이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이제 맥주 공장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칭다오 맥주의 시작이죠. 그게 그 기술은 독일에서 갖고 온 기술이군요. 그 나중에 또 이제 칭다오가 일본 식민지가 되긴 되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그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네. 칭다오 여행 가시면은 칭다오 비조 박물관이라고 그 맥주 박물관이 있어요. 네. 벌써 아직 입맛 다시지는데 거기 보면은 두 가지 그 맥주를 만드는 브루 시스템이 있거든요. 하나가 독일인이 만든 시스템이 있고 예. 하나가 일본인이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바퀴 투어를 쭉 끝난 다음에 예. 딱 두 잔을 줘요. 입장료가 제 기억으로 40위안인가 그렇거든요. 본 다음에 두 잔을 딱 줍니다. 한쪽은 독일 시스템에서 나온 거고 한쪽은 일본 시스템에서 나온 거고 시음하시라고.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러시아가 이제 무리수를 넣어요. 일단 철도 부설권을 차지한 이후에 이거 만만한 그 청나라 종이호랑인데 아예 그냥 요동반도를 먹어버릴까? 해서 요동반도를 실질적으로 다 꿀꺽 러시아가 삼켜버려요. 이걸 보고 있던 일본은 저런 날강도. 아니 우리한테 빼앗은 것을 저것들이 또 뺐네. 요동반도를. 예. 러시아 안 되겠다.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일본이요. 네. 예. 그 상황을 가만히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고종과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는 왕비 민씨가 보고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명성황후가 되는 이제 왕비 민씨가 여보 지금 이 동네의 짱은 누군 것 같아. 러시아 아니야 러시아. 청나라를 일격에 박살낸 일본을 또 박살낸 게 러시아 아니야. 우리 러시아한테 붙어야지 우리 왕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친러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네. 조선이. 예.
이제 당시에 이제 베베르 공사라고 이 러시아 공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었는데 예. 베베르 공사만 만나주고 고종이 일본 외교관이 오면 철저하게 무시하고 일본은 당황해요. 어떻게 당황하냐면 지금 러시아 때문에 요동반도도 뺏겼는데 까딱하면 조선도 뺏기겠다. 이 모든 거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게 누구냐. 고종은 그냥 허수아비 왕이고 옆에 있는 저 부인이 실질적으로 브레인이다. 저 여인을 없애지 않고는 우리가 일본이 예. 큰 그림을 못 그리겠다 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그 바로 1년 후인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고종은 당황을 해요. 야, 이거 경복궁 안에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본 낭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우라 고로 공사 등등등 예. 물론 낭인도 섞여 있었겠지만 도쿄 제국대학 출신 신문사 사장, 변호사, 일본 엘리트들도 다 칼차고 들어왔어요. 어허. 근데 왜 낭인들이라고 알려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우리가 이른바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사료도 발견됐거든요. 당시 일본 외교관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다. 네. 그 고백한 일기가 발견됐어요. 고종은 당황을 하죠. 이거 경복궁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내 부인을 진짜 칼로 난자하는데 네. 나도 당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또 1년 후인 1896년에 세자, 나중에 순종이 되는 세자와 몰래 가마를 타고 새벽에 이완용의 도움으로 당시 이완용은 친러파였거든요. 예. 이완용의 도움으로 지금 덕수궁 위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관파천이죠. 근데 아관파천이 많은 분들이 왜 아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관. 러시아 할 때 아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기자님도 저랑 뭐 같은 세대니까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고 예. 안경정 다 불란서 안경점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나성이라고 하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네. 그다음에 당시에 그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거든요. 아라사. 예. 한자 표기를. 예. 아라사 공관 준말 아관. 파천은 원래 있던 표현이었어요. 네. 왕이 이제 피신 가는 걸 파천.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예. 선조가 이제 파천을 해서 뭐 의주까지 갔다. 대개는 근데도 발음은 좀 비슷한데 아라사는 러시아와는 글자 순서도 좀 다른 것 같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라사 아라면 비슷한데 러시아하고 상당히 그 아라사는 막 섞였네요. 지금.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죠. 한 나라의 그 이 왕이 국왕이 일개 외국의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것 자체가 1년 동안 그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뭘 하냐면은 그 이 민영환 선생 등등등을 러시아로 보내요. 당시 러시아 황제 새 황제 니콜라이 2세 즉위식이 있었는데 예. 가가지고 제발 우리 조선 좀 도와달라고 읍소를 좀 해봐라. 네. 해서 민영환 선생이 고종의 특명을 받고 밀사로 러시아로 떠납니다. 예. 오늘 뭐 이 러일 전쟁 다 마무리 못할 것 같은데 민영환 선생님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물포에서 배 타고 상하이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상하이에서 배 갈아타고 홍콩 찍고 인도 돌아서 그 수에즈 운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간다고요? 갈 계획이었는데 예. 상하이에 딱 가보니까 자기가 탈 배가 만석이에요. 자리가 없어. 다음 배를 물어보니까 다음 배를 타면 즉위식을 못 가요. 늦어가지고. 네. 안 되겠다. 방법이 뭐 있나? 반대로 가기로 해요. 어디로? 제물포에서 상하이에서 예. 제물포 거쳐서 요코하마로 갑니다. 일본은. 예. 요코하마에서 배 타고 태평양 건너서 밴쿠버로 들어가요. 캐나다. 예. 밴쿠버에 들어가가지고 국경 건너서 시애틀로 들어가요. 네. 샌프란시스코로 내려와가지고 대륙횡단 열차를 타요. 즉위식에 갈 수 있어요? 딱 맞춰 도착했어. 그렇게 미국을 가로질러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뉴욕에 가요. 네. 뉴욕에서 대서양 횡단 배를 또 탑니다. 와. 아니 그렇게 시간이 딱딱 그 예약도 해야 되고 맞춰서 그게 이 타임 테이블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다 그
어차피 상선이니까 여객선 다 본 거 계산한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고 저렇게 들어오면 들었고. 네. 그러면 하루라도 먼저 오지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참내 여행사를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와. 대서양 건너서 독일 찍고 오스트리아 찍고 그다음에 그 당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들어가거든요. 딱 맞춰 들어가요. 딱 맞춰 들어가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를 만난 다음에 네. 정말 읍소를 해요. 우리 조선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일본을 물리주십시오. 일단 니콜라 2세는 알았다 돌아가라.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렇게 얼굴 갔는데. 어떻게 또 귀국을 하냐면 이번 또 반대 방향으로 귀국하세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요. 쭉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가지고 네.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원산항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제일 가까웠던 것 같은데 갈 때도. 계산이 그렇게 안 나왔나 봐요 또. 네. 원산항으로 들어와가지고 태백산맥 넘은 다음에 한양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종한테 이제 보고를 해요. 와.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처음으로 지구 한 바퀴 돈 사람은 민영환 선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 러시아의 도움을 우리가 못 받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러시아가. 러시아의 새 황제 니콜라 2세는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황제였습니다. 즉위식 니콜라 2세가 나중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총살당하는 그 황제예요. 약한. 네. 예. 즉위식 첫 연설문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어요? 나는 자신 없다. 이거였어. 황제 못하겠다.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러시아의 저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이랑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건지. 국제 정세라는 거 그렇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짜. 네. 와. 그러면 러시아에서 만난 그 황제가 러일 전쟁을 했던 그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 황제 맞습니다. 니콜라 2세. 그래서 졌구나. 그래서 니콜라 2세는 황제를 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을 전혀 못 받던 상태였는데 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노고 결정을 해야 돼요. 니콜라 2세 지금 무능력한 황제가 지금 즉위를 했어요, 지금요. 네. 그는 알았어요, 일본은? 알았죠. 그 예. 세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파이들. 예. 스파이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세를 다 파악했던 거죠. 러시아와 우리가 일전을 펼쳐야 되는데 시기가 언젠가. 그때가 1904년이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할까 말까 노고 결국엔 고라고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아직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건설이 완공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네. 이게 완공이 되면은 우리는 러시아와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계속 군사들이 그 열차 타고 보고 그러니까요. 되니까. 예. 그 증원군을 실어 나르는 열차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요동 지방에 있는 러시아 지상군들을 다 전면시키고 만주에 있는 철도를 우리 일본이 먹자. 그 마지노선이 1904년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선전포고 없이 리순항 여순은 그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네, 예. 여순 감옥에 있는 리순항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럼 러시아랑 싸운 게 아니라 잠깐 출장 나와 있던 러시아 그 군사들하고 싸운 거네요. 근데 러일 전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러시아 측에서도 낌새를 쳤어요. 다들 스파이가 있었겠죠. 네. 일본이 지금 요동반도를 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니콜라 2세 황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가가지고 딜하라고 일본이랑. 분명히 지금 러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대한제국 당시에 그 우리나라죠를 먹기 위해서 그런 건데 굳이 전쟁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반씩 나누자 하고 딜을 하라고 추진을 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펼친 다음에 니콜라 2세가 요쯤 반을 꺾어가지고 우리가 나눌까 한 것이 북위 39도선이었어요. 38선 바로 위칸.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북위 38도선, 38선 얘기하면서 뭐 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뚝딱 생긴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아니요. 그때 니콜라 2세가 러일 전쟁 막기 위해서 그냥 대한제국을 한 39도선에서 끄은 다음에 북쪽은 우리가 러시아가 먹고 네. 남쪽은 일본 넘기자. 그 얘기가 벌써 그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때. 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고 온 국민이 좋아하는 치맥
치맥은 외국인들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죠. 네. 예, 치킨 얘기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 치킨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책이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치킨전. 네, 제가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손에 예. 잡혀서 이제 고른 책인데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치킨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 책이 손에 잡힌 거는 내가 안 좋아하는 이거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까지 한 권을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치킨과 관련한 이야기로 한 권이에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쓰길래 치킨으로 책을 쓸 수 있나 싶어가지고 집었는데요. 뭐 나름 우리가 먹는 치킨의 역사라고 할까요?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 닭을 튀겨 먹었을까?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킨은 프라이드 치킨이거든요. 예. 그래서 튀겨 먹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음.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할 정도로 치킨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좀 이 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치킨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 네, 치킨 먹으면서 해도 재밌을 만한 이야기. 그렇네요. 인데요. 제가 치킨을 안 사왔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그럼 치킨의 역사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치킨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과거에 치킨을 먹는 것들은 대부분 백숙이라든지 이렇게 끓여 먹거나 끓여 먹고 삶아 먹고 네, 그랬죠. 삶아 먹었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서양 문화권에서는 오븐에 구워 먹었습니다. 예. 그런 불에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구워 먹 오븐에 구운 닭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치킨이고 예.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는 치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에 튀긴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치킨이라고 하는데 네. 이 프라이드 치킨은 사실 그 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일부 국가에서 그렇게 요리를 해 먹은 것들이 사례가 남아 있긴 하다고 해요. 닭을 튀겨 먹는 거 아니면 구워 먹는 튀겨 거?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예. 뭐 기름을 활용해서 했던 요리의 기록이 남아 하긴 있고. 그랬겠죠. 뭐 기름이 있고 닭이 있으면 튀겨 보고 싶었겠죠. 네. 예. 그리고 뭐 서양에서도 약간의 역사는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이 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기름에 튀겨 먹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한 2000년대 초반 네. 뭐 이때를 기점으로 보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정설로 우리가 얘기되는 게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네. 남부에서 주인들이 이제 닭을 이것저것 먹고 조금 남아 있는 부위를 예. 요리를 해 먹던 게 결국엔 기름에 튀겨서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인들은 일단 구워 먹고 네. 오븐에다 구워 먹고 남은 거 이제 정리하다가 네. 남은 음식이 어떻게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흑인 노예들이 튀겨 먹기 시작했다. 네. 그거를 면화유 그러니까 면화를 이제 흑인들이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면화유를 활용해서 프라이드를 해 먹은 게 예. 결국엔 이 프라이드의 역사의 출발이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닭은 쪄먹거나 삶아 먹었었는데 프라이드 예. 치킨이 등장한 거를 1997년 물론 그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건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거는 1997년도에 신세계 백화점의 명동에 림스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온 게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림스 치킨 모르거든요. 알고 계시죠? 저도 몰라요. 아니, 근데 다만 나이가 아실 것 같은데. 그 전에도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건 있었을 텐데. 네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여기저기 똑같은 간판을 달고 네. 사업한 건 그때쯤이다. 네. 그래서 국내로 프라이드 치킨이 처음 소개된 것은 6.25 전쟁 이후에 네.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문화가 들어왔던 예. 지난번에 역사에 썬킴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를 먹던 문화를 서양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는 치킨을 먹는 걸로 네. 그걸 프라이드 치킨 일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국내에는 퍼진 문화고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건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에 브랜드가 처음 들어온 거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네. 그럼 프라이드 치킨은 흑인들의 문화가 담긴 흑인들 음식이다. 김치가 대한민국 음식인 것처럼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이 흑인 음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게 예. 남부 지역에서 우리가 보통 프라이드 치킨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켄터키 지역이 남부의 대표적인 이제 곡창지대 미국의 예. 켄터키니까
KFC라는 브랜드가 결국에는 이 켄터키 스타일을 그러니까 치킨에다가 강한 향신료를 넣는 약간 그 흑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해서 나온 게 이 KFC고 파파이스는 루지애나 스타일을 내세우면서 남부식 치킨을 팔았던 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켄터키 지역에서는 이 프라이드 치킨 페스티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KFC에서 파는 치킨과 네. 파파이스 치킨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뭐 백김치랑 동치미처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스타일을 물어보시면 잘 모르고요. 그렇게 주장들을 한다. 네네. 그리고 웃기게도 그 이제 KFC에 보면 넉넉하니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사실은 제일 처음에 프라이드 치킨을 팔기 시작한 게 켄터키가 아니라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였다. 네. 그런데 이제 켄터키의 남부 스타일을 하면서 그걸 이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예.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한 1800년대 중반의 요리책에 이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법이 소개돼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튀기고 거기에다 이제 각종 향신료를 넣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예. 이제 돼지 기름 라드라고 하는 거 기름이 없으니까 식용유가 없으니까 예. 그걸 사용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프라이드 치킨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는 여러 가지 산업 발달과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용유가 생산됐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밀가루가 공급이 잘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이제 튀김옷을 튀김옷 입혀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2000년대 이후에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닭을 튀겨 먹지 않은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가루도 없고 예. 식용유도 뭐 이거 닭 튀길 만큼 넉넉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튀겨 먹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고 이제 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맛은 봤고 네.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조금은 있었을 테고요.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산업이 발달되고 예. 식용유가 가정집에 흔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도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먹게 됐는데 약간 문화적으로 여기서 보는 게 결국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K푸드라고 하면 네. 우리가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서 너네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어? 그러면 김치, 불고기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요즘은 그것보다 한국의 양념치킨 이게 도리어 K푸드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양념치킨이 한국의 대표적인 네. 음식 문화로 소개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흑인 음식이면 네. 말조심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즉, 예를 들면 동양인들한테 아유 저 마늘 냄새 그러면 이게 동양인 차별이잖아요. 마늘에 맞습니다. 대한 뭔가 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런 것처럼 이게 프라이드 치킨이 만약에 흑인 음식이라고 다들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말조심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되지?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네. 에스파냐 선수인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타이거 우즈를 집에 초대해서 프라이드 치킨을 대접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치킨이나 먹어라 이제 이런 뜻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 우리가 이제 그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프라이드 치킨의 이미지가 남부의 흑인들이 해먹던 음식 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흑인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그 뉘앙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인종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예. 1997년에도 골프 선수가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혹시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조금 그 지역의 문화 뭐 네. 이런 것들도 이해가 있으시다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이 네. 책에서 배웠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전통 음식은 아닌데 네. 뭐 맛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 대표적인 외식도 되고 배달 음식의 대표도 되고 뭐 우리 자영업 한다고 하면 또 자영업의 대표 아이템이기도 하고 네.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이 즐기는 게 이게 되게 독특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치킨을 좋아할까요? 즐길까요? 처음에는 전기 통닭이 더 대세였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예. 전기구이 통닭, 기름 쫙 뺀 전기구이 통닭들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이 공급이 잘 안 됐던 상황이 반영된 거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대세로 가다가 그러니까 끓는 기름 안에 튀기는 이게 아니라 네, 완전히 기름에 담가서 튀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 밑에서 열을 가해서 전기구이 통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싸고 그 음. 당시에는 재료비도 덜 들고 하다 보니까 유행을 하던 차에 음.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에 이제 명품처럼 등장한 림스 치킨이라는 이 프라이드 치킨의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네. 드디어 이 튀김옷의 바삭한 맛을 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네. 아 이게 맛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는 것은 닭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음? 겉에 있는 튀김옷 바삭한 것과 예.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 맛을 즐기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닭고기의 맛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야, 네. 그래서 염지라는 기술들, 그러니까 닭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거기서 특유의 향이나 맛을 내는 염지라는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고 여기에 뜨겁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치킨을 여기서는 이제 소울푸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축제의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닭 한 마리 사와서 가족들과 같이 뜯어먹던 이 문화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치킨을 먹고 같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치킨을 먹어야 되는 문화 자체가 이 치킨 산업을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치킨은 한 마리 튀기면 혼자 먹기는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어울려서 먹게 되고 이 음식은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자리 잡았나 보네요. 네. 근데 이제 변화의 모습도 보인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하거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나눠 먹는 치킨인데 이게 치킨이 약간 작아지기도 하고 1인 1닭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치킨 하나를 다 먹는 문화도 있고 예. 그리고 편의점에서 치킨을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분을 파는 거잖아요. 닭다리만 팔기도 하고 뭐 가슴살을 팔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아까 소울푸드의 느낌 예. 잔치에서 꼭 쓰이는 축제 문화에서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푸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예전에 김밥이 약간 소울푸드였는데 우리가 네. 이제는 정크푸드처럼 그냥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것처럼 치킨도 약간 그런 변화를 겪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여기 등장해요. 아직도 좀 비싸긴 비싼데 김밥에 비유하기에는 그렇죠. 네.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뭘 튀겨 먹는 건 치킨 빼고 다른 거 얘기해봐라고 하면 잘 없기도 해요. 딱히 많지는 않죠. 뭐 진짜 튀김 뭐 이런 거 그런 게. 빼고는. 네. 예. 근데 튀기는 건 우리 구두 뒷굽을 튀겨도 맛있다고. 튀기는 것 자체가 맛있게 만드는 거다 그게. 네. 그런데 닭 말고는 그런 게 없으니 또 치킨이 더 인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우리나라 치킨 시장은 이젠 대체로 프랜차이즈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달라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게 치킨 브랜드가 한 25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뭐 BBQ, BHC, 뭐 네, 그게 이제 처갓집, 대표적이고. 네, 등등. 처갓집 양념 통닭, 네. 뭐 장모님 통닭도 있고요. 등등. 네, 예. 별게 다 있더군요. 근데 예. 어쨌든 한 25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앞서 두 가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B로 시작하는 두 브랜드가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요. 사실은 과거의 출발은 이 두 브랜드가 같은 회사였다가 중간에 이 회사를 매각하면서 두 회사로 나뉘었고 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이 두 회사가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서 뉴스에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프랜차이즈 회사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시장 문화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아까 튀겨 먹는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튀김은 건강에 해롭다는 이 인식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오븐에 구운 브랜드들이 생겼거든요. 그 브랜드들이 몇 년 전에 갑자기 치고 오르다가 지금은 다시 결국엔 사람들은 이 바삭한 맛을 즐겨야 되니까 네. 치킨에선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몸에 해로울 거예요 아마. 네. 몸에 해로운 것과 이 맛있는 건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고 먹는 거. 그러니까 딱 먹으면 네. 해롭겠구나. 숯불구이도 사실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네. 그냥 확 오는. 알겠습니다. BHC와 BBQ가 지금 1등, 2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원래는 같은 회사였다면서요? BBQ 그룹이 이제 BBQ라는 회사를 네. 어려웠을 때 한 30억 정도에 사들여 가지고 같은 회사로 가지고 있다가요. 이 회사의 그 흐름을 보면 2013년도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현금이 많지 않아서 네. 이 현금 확보를 하려고 BHC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되죠. BBQ가 갖고 있었던. 네. 예. 이때 CT은행 계열의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30억에 사서 1,300억에 팔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을 남겼죠. 그래서 BBQ는 이제 BBQ 그룹은 상장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걸 매각해 가면서 사가면서 BHC를 네, BH를 싸가면서 너무 비싸게 팔았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1,300억 원이나 네. 받고 팔았으니까. 네, 그 당시에 자료나 예.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었고 네. 그래서 한 90억 정도를 패소를 해서 돌려주게 되거든요. 뭐 많이는 안 돌려줬네요. 네. 1,300억에 팔고 한 그렇습니다. 100억 더 돌려줬으면. 네. 예. 근데 그때서부터 서로 이제 앙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장에서도 싸우고 예. 계속된 소송전을 벌이는 게 이제 음. 그때서부터 출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치킨 원가, 치킨 한 마리가 대개는 한 3만 원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과 무슨 소리냐, 지금도 비싼데 라는 그런 반론이 부딪히면서 또 논란이 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한 3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의 회장님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작년 말에 기억해 보시면 황교익 씨라고 막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는 닭을 너무 조그만 걸 써서 사람들이 너무 비싼 값에 먹고 있고 맛있는 닭도 아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육계 업체나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부러 이윤을 남기 위해서 닭의 크기를 줄인 건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튀기다 보면 네. 바삭한 맛을 살리려면 닭이 서로 부위가 튀김옷을 입혔을 때 안에서 네. 부딪히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더 작게 자르거나 네. 조금 작은 닭을 활용해야 이 바삭한 맛을 살릴 수 있어서 그런 어떤 시장의 특성 때문에 닭이 작아진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는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 이 시장에도 뭐 들여다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오긴 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책 이름이 대한민국 치킨전. 네, 전시회 할 때 전자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치킨으로 드셔도 좋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